이년아, 네 어미가 뭘 했는지 알아? 조선을 배신했어. 어머니가 조선을 배신했다고요?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년아, 내 어미가 뭘 했는지 알아? 조선을 배신했어. 안전원 경찰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선을 배신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함경북도 회령의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98년 2월, 저는 22살 회령 방직 공장의 노동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라 불리던 그 시절,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다가 얼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직 공장 지배인이셨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당 간부 가정이라는 이유로 배급이 완전히 끊기진 않았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제 전부였고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998년 2월 열이틀 새벽 4시 꿈속에서 저는 학창시절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귓가에 날카로운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쿵,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부수는 사람은 하나뿐이야. 북조선에서 새벽에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이부 비밀 경찰. 어둠 속에서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철수 가족이지? 전원 기상해라.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듯 그렇게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끌려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뒤로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영장이 있어?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안전원이 개머리판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누군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쇠비린내, 담배 냄새, 땀 냄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손이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인연이 지랄이야. 조용히 못해? 지랄이라니.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엄마 따라오지 마.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검은 봉고차에 실려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만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엄마가 뭘 한 거지?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요. 사흘 후 저도 끌려갔습니다. 회령 보이부 지하 취조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어미가 탈북자들 도왔어. 중국으로 빼돌렸단 말이야. 취조관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탈북?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평생 당에 충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지 않고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셨던 분이요. 모른다고? 내년도 한통속이지? 취조관이 담뱃불을 제 팔뚝에 지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제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간의 취조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연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3대가 함께 처벌받는 것이죠. 1998년 3월 4일, 저는 정치범수용 소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덕 제15호 관리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호송차에 실리기 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함경도의 찬바람만이 제 볼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1998년 3월, 함경남도 어딘가 16시간, 눈을 가린 채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호송차 안은 암흑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짐짝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노인의 신음소리, 그리고 쉴 새 없이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버텼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살아만 있으면. 그 주문을 수백 번은 외웠을 겁니다. 새벽녘 차가 멈췄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16시간 만에 처음 보는 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빛 아래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 그리고 또 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내려, 빨리 내려.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새벽을 찢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몸은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일어서 개처럼 기어다니지 말고. 발로 걷어차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대체. 저는 고개를 들어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지막 글자만은 선명했습니다. 관리소, 관리소. 북조선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곳. 입소 절차는 짐승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옷을 벗겼습니다. 3월의 칼바람 속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몸으로 세워졌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구분이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하나하나 몸수색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치심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이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자가 항의했다가 개머리판에 이마가 깨지는 것을 봤으니까요. 피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꽃처럼.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수용소에서의 첫밤. 저는 막사 수용시설라 불리는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막사라기보다는 외양간에 가까웠습니다. 흙바닥 위에 거적대기 몇 장,
창문은 있었지만 유리가 없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자들만 30명이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숨쉴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냄새였습니다. 오줌 냄새,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썩은 냄새.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처음이지?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40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이 제일 힘들어. 적응하면 돼. 적응? 이곳에 적응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3년째야. 여기 들어와서 3년. 3년. 이 지옥에서 3년을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옥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죽지만 않으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어머니 생각.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계시긴 할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22해를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진 못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안에 있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전원 기상, 3분 내 집 앞. 잠을 자지 못한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맞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은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겠지.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린 소녀가 쓰러졌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어서. 왜 드러누워? 경비병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비병은 소녀를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현, 저 어린 것을.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저도 죽을 테니까요. 소녀는 결국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경비병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다시는 그 소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첫날 노동은 석탄 운반이었습니다. 등에 30kg짜리 석탄 자루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채우기도 전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넘어지면 맞았습니다. 느리면 맞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맞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흙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죽겠구나.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일어나.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젯밤 말을 걸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첫날부터 포기하면 안 돼. 첫날에 포기한 사람은 둘째 날 죽어. 죽지 않으면 된다. 그녀가 어젯밤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웠습니다. 그래,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이 지옥에서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고. 1998년 4월
요덕관리소 3구역 여성 막사. 석 달. 제가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맞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영숙이었습니다. 첫날 밤 제게 손을 내밀었던 그 여자. 3년째 이곳에서 버티고 있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38이었습니다. 평양 출신. 아버지가 외화벌이의 파견 노동자 일을 하다 중국에서 도주했다는 이유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주한 게 아니야. 병원에서 죽은 거야. 영숙 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날, 저는 그녀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도주했다고 했지. 그게 편하니까. 가족을 처벌하면 본보기가 되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까? 정말 탈북자를 도운 걸까? 며칠 전 같은 막사의 한 여자가 저에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이야기 들었어. 회령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몰래 중국 쪽으로 보내줬다면서.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라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배고픈 제자가 있으면 당신 몫을 덜어서라도 밥을 먹이시던 분.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다라고 하시던 분. 수용소에서의 하루는 18시간의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30분 점호, 6시부터 밤 10시까지 노동, 10시 30분 저녁 식사, 11시 취침. 식사라고 해봐야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으로 3번이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노동은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봄에는 농사일, 여름에는 벌목,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채석장. 가장 무서운 것은 겨울 채석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서 맨손으로 돌을 깨는 일.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지고 그 손가락이 도구에 끼어 잘려나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도착한 첫 해 겨울 채석장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와 영숙 언니는 막사 뒤편 물탱크 그늘에 숨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매를 맞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넌 왜 살고 싶어? 갑자기 영숙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영숙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사람은 안 죽어. 그리고 나서 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한테 계획이 하나 있어. 계획?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언니는 주위를 살피며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야. 나가다니. 탈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영숙 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능하냐고? 몰라.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잖아. 영숙 언니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수용소 북쪽 경계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 두만강,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문제는 경비초소야. 300m마다 하나씩 있어. 거기를 피해야 해. 어떻게요?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면 순찰이 느슨해져. 경비병들도 사람이니까 비 맞으면서 순찰하기 싫어하거든. 영숙 언니는 이미 2년 동안 순찰 패턴을 관찰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역이 비어 있는지, 어떤 경비병이 게으른지, 어떤 날씨에 경비가 허술해지는지,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탈출? 이곳에서 잡히면 총살이었습니다. 가족까지 연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잖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2해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뒷모습.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때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살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언니, 저도 끼워주세요. 영숙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한 가지 약속해. 뭔데요? 만약 중간에 잡히면 서로를 모른다고 해. 알았지? 연좌제 때문에 가족이 죽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동지를 모아야 했습니다. 혼자나 둘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소 4명,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4명이 필요했습니다. 영숙 언니가 2사람을 더 데려왔습니다. 박정희, 27살, 원산 출신으로 남편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발각되어 함께 끌려온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김말순, 61살, 늙은 몸이었지만 이 수용소에서 7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지형을 잘 알고 경비병들의 습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4명이면 돼. 더 많으면 눈에 띄어.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61살. 이 험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늙은이는 산을 잘 타. 평생 산에서 살았거든. 그날 밤 우리 4명은 물탱크 뒤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땀으로 젖은 손, 뼈만 남은 손, 그래도 따뜻한 손. 우리 살아서 나가자. 약속이야.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살아서 나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 4명 중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계획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1998년 7월 23일. 장마가 시작되는 날. 남은 시간은 석 달. 석 달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몸을 만들고 경로를 외우고 식량을 모으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5월의 어느 날 저는 막사로 돌아가던 길에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위원 비밀경찰, 수용소 내부를 감시하는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1998년 5월 요덕관리소 농경지구역. 그 남자의 이름은 한동철이었습니다. 보위원, 수용소 안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비밀경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꾸 제 주변을 맴돌았을까요? 처음 그를 의식한 건 옥수수밭에서였습니다. 5월이 되자 농사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옥수수밭에서 일했습니다.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싹을 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한동철은 그 밭을 감시하는 보위원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른 보위원들과 달리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놈 뭔가 노리고 있어. 속으로 경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친절한 간수는 없었으니까요. 친절해 보이는 것은 다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줄을 서서 옥수수죽을 받았는데 제 그릇에만 감자 조각이 3개 더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뒤를 돌아보니 한동철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멀리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왜? 영숙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 이상해요. 왜 나한테? 영숙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위원이 너한테 관심을 보여? 그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수용소에서 보위원이 여자 죄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설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있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구역으로 왔고 어느 날은 막사 근처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미쳤어, 이놈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탈출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보위원의 감시를 받는다는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언니, 계획 미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생각해봐야겠어. 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5월 열사흘.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농기구 창고에서 호미를 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동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호미를 꽉 쥐었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그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탈출하려는 거지? 심장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부정할까? 인정할까? 잡히면 죽는다. 하지만 거짓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숙, 그 사람 조심해. 막사에 밀고자가 있어. 밀고자.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4명이 모이는 거, 물탱크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보고된 거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 말을 해요? 한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상부에는 보고 안 했어. 내가 맡고 있거든. 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왜 막아요? 당신 보위원 아니에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보위원이 됐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어. 5년 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16이었어. 아버지가 반동분자라고 끌려갔을 때 나만 빼고 가족이 다 죽었어. 나는 살려고 보위원이 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보위원 제복, 차가운 표정.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저와 같은 상처였습니다. 나를 도와줄 거예요?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나도 데려가줘. 이 사람도 나가고 싶은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위원이 탈출을 도와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밀고자가 누군지 알려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사 32번. 이름은 김봉남. 내가 아는 사람일 거야. 김봉남. 저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니, 잘 알았습니다. 같은 막사에서 자는 여자. 말이 적고 항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여자. 저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한두 번 밥을 나눠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밀고자였습니다. 왜요? 왜 그 사람이? 보위부에서 협박했겠지. 밀고 하면 형기 줄여준다고. 가족 살려준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누군가를 팔아서라도 살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 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밀고자의 존재, 한동철의 제안,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이미 새어나갔다는 사실. 영숙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계획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동철을 믿어야 해요. 뭐? 보위원을? 미쳤어? 언니,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 사람 도움 없이는 여기서 못 나가요. 영숙 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놈이 배신하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죽는 거죠.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탈출일은 6월 30일. 보위원 교대 시간을 노린 새로운 경로. 그리고 5번째 동지, 한동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계획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탈출 열흘 전. 영숙 언니가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1998년 6월 20일. 요덕관리소 취조동. 비명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밤마다 그 소리가 꿈에 나옵니다. 영숙 언니의 비명.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소리. 그날 아침 저는 농경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옥수수밭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병 3명이 막사 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았습니다. 영숙 언니가 일하는 채소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영숙, 당장 나와.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호미를 놓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멀리서 영숙 언니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그게 영숙 언니가 제게 보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취조동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취조동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취조동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신음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명, 그리고 또 비명. 아! 영숙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퍽! 퍽퍽! 때리는 소리, 물 끼얹는 소리, 그리고 다시 비명. 언니, 언니.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떨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비명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한동철을 찾았습니다. 그는 초소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담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위험해. 왜 여기까지 왔어? 언니가, 영숙 언니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답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가 황급히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미쳤어? 주위를 살피고 나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아직은. 무슨 뜻이에요? 밀고자 김복남이 다 불었어. 탈출 계획, 참여자 명단, 탈출 경로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 잡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보고 안 했어. 취조 담당자가 공을 세우려고 상부에 말 안 하고 혼자 처리하려는 거야. 그게 무슨, 최영숙이 입만 열면 끝이야. 근데 그 사람 안 불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숙 언니가 버티고 있다.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를 구할 방법은 없어요? 한동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미 늦었어. 그럼 우리 어떡해요? 탈출을 앞당겨야 해. 오늘 밤. 무슨 소리예요? 아직 준비가. 내일이면 상부에 보고가. 그러면 다 끝이야.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오늘 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희와 말순 할머니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이야. 탈출.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 언니는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못 가. 그 세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그 아이도 우릴 위해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서 나가야 그 아이 희생이 의미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철이 미리 경비 초소의 순찰 시간을 조작해 두었습니다. 30분 동안 북쪽 철조망 구역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한동철의 신호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한동철이 미리 끊어둔 구멍이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려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 가시가 등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또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탕. 거기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됐어. 흩어져. 산 정상에서 만나. 한동철이 외쳤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희는 왼쪽으로. 말순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말순 할머니, 그녀의 등에서 검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가면 너도 죽어. 한동철이었습니다. 나요. 할머니가. 이미 늦었어. 뛰어. 그가 저를 끌고 뛰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 손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라.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밤새 달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저와 한동철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4명 중 2. 아니, 영숙 언니까지 포함하면 5명 중 2. 저는 산빛 아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동철은 말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두만강까지 가야 해. 거기서 중국으로 건너가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22일 함경북도 산악지대 어딘가 40km 두만강까지 남은 거리였습니다. 40km 평소라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굶주린 몸으로 추격대를 피하면서 산을 넘어가야 하는 거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산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동철은 앞서 걸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지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원 시절 탈주자 추격에 동원된 적이 있었던 것이죠. 해지기 전에 저 산 넘어야 해. 거기 넘으면 마을이 있어. 마을이요? 폐허가 된 마을이야. 고난의 행군 때 다 죽거나 떠났어. 거기서 하룻밤 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석 달, 하루 한 끼, 18시간 노동. 그런 몸으로 산을 타는 건 무리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3번째로 넘어졌을 때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순이, 일어나. 한동철이 달려왔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기랄. 그가 욕설을 내뱉더니 저를 업었습니다. 나요. 저 때문에. 됐어. 가만히 있어. 그의 등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등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이라기보다는 묘지에 가까웠습니다. 무너진 집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그리고 곳곳에 널려있는 하얀 것들, 뼈, 사람의 뼈였습니다. 한동철이 저를 허물어진 집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쉬자. 이 근방에는 아무도 안 와. 당연하죠. 이런 곳에 누가.
저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 좀. 한동철이 나갔습니다. 얼마 후 어딘가에서 구해온 물을 가져왔습니다. 녹슨 양동이에 담긴 빗물이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지만 저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면서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날 때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시던 어머니. 순이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보였습니다. 취조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왜 날 버리고 갔어? 언니, 미안해요. 미안. 말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등에서 피를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라, 순이야. 너만이라도 살아. 살아야 해. 살아야. 정신이 들었을 때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이불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어났어? 한동철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잤어요? 하루.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격대는요? 아직 안 왔어.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하루를 날렸잖아요. 어쩔 수 없지. 죽은 사람은 못 걷잖아. 그는 물을 건넸습니다. 먹을 건 없어. 물이라도 마셔. 그날 하루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동철은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겠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그 무너진 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저 하늘은 남쪽에서도 같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쪽. 대한민국. 같은 하늘, 같은 언어, 같은 민족.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게. 해질 무렵 한동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쥐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구했어. 저는 순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며칠을 굶은 배는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을 피워 쥐를 구웠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니 손가락만 한 살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한 입에 삼켰습니다.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영숙 언니 생각, 말순 할머니 생각, 정희 생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나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 왜 나만 살아남아야 해요? 왜 나만? 한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다고. 아버지가 죽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내밀어줬어. 다들 자기 살겠다고 외면했지.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맹세했어. 내가 힘이 생기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구해주겠다고. 그래서요? 근데 보위원이 된 뒤로 한 번도 못 지켰어. 그 맹세. 오히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됐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처음으로 구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무거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두만강까지 30km야. 오늘 안에 가야 해. 한동철이 말했습니다. 왜요? 내일 모레가 한중 국경 경비대 교대일이야. 그때가 제일 허술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30km.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km, 10km, 5km,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강물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저기야. 저 강만 건너면. 한동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동철이 쓰러졌습니다. 1998년 6월 25일. 두만강 연안. 뛰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동철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그 순간부터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흐릿합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슝, 슝슝, 나무가지가 부서지는 소리, 흙먼지가 튀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서면 죽는다. 뛰어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뛰면 살 수도 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뛰는 것을. 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6월의 두만강은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장마 전 눈 녹은 물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건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저 건너편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살아야 해. 그 주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속에서 총알이 파고들었습니다. 퐁, 퐁퐁.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맞았을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물속에 박고 헤엄쳤습니다. 숨이 막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면 죽으니까. 허파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닿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앞에 땅이 보였습니다. 갈대가 무성한 강둑. 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 중국.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진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중국 땅의 진흙. 북조선이 아닌 곳의 흙. 저는 강둑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안도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조선 쪽 강둑에서 군인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사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한동철, 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진 곳에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이 발로 그를 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마치 짐짝을 끄는 것처럼.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저 때문에 총을 맞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영숙 언니, 말순 할머니, 정희, 그리고 한동철, 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저 때문에 죽거나 잡힌 사람들, 왜 나만 살아남았어? 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만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중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보내주면 포상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다시 잡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갈대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연길. 거기에 조선족 중국 국적의 한민족들이 많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탈북자를 도와준다고.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강을 등지고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어느 농가 앞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 나무로 만든 천장. 고개를 돌리니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정신 들었네. 밥 먹을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쌀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쌀밥, 수용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탈북자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도 북에서 왔어. 10년 전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남조선 가고 싶어? 남조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쉽진 않아. 하지만 방법은 있어. 그 아주머니의 이름은 박명자였습니다. 10년 전 탈북해서 중국에 정착한 사람. 그녀는 자신처럼 넘어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가려면 오래 걸려. 최소 1~2년. 1~2년이요? 중국에서 제3국으로 가야 해. 거기서 남조선 대사관에 연락하고. 그 과정이 길어. 1~2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갈 수 있다. 남조선에 갈 수 있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북조선도 수용소도 아닌 미래.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숙 언니, 말순 할머니, 정희, 한동철. 내가 이 사람들 목까지 살아야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남조선 가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거기 가서 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줘. 세상에 알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꼭 알릴게요.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그때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2000년 8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모든 것. 저는 트랩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조선이구나.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2년. 중국에서 숨어 지낸 2년. 동남아를 거쳐 여기까지 온 머나먼 여정. 그 끝에 저는 마침내 이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 탈북민 정착 지원 담당자. 그들은 저를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번쩍이는 자동차들,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북조선에서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나만 말투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심리 상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뭐라는 말 대신 뭐야, 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잠들면 꿈을 꿨습니다. 수용소 꿈, 쫓기는 꿈, 죽어가는 사람들의 꿈. 영숙 언니가 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웃으면서 순이야, 왜 날 버리고 갔어? 말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등에서 피를 흘리면서 너만 살았네, 순이야. 한동철이 나왔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채로 잘 살아. 저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고 하면 꺼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저희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남은 거지? 영숙 언니가 대신 고문받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한동철이 대신 쓰러졌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서 뭘 하라고? 그때 명자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가서 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줘. 세상에 알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02년 저는 처음으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인권단체 강연, 방송 출연.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일을 떠올리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번은 말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말할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 이야기, 말순 할머니 이야기, 한동철 이야기. 말을 마쳤을 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탈북민이에요. 그래요? 요덕 수용소 출신이에요. 2000년에 나왔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최영숙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언니 막사에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언니, 살아있어요? 네. 제가 나올 때까지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언니가 뭐라고 했어요? 저 얘기 혹시... 네. 언니가 항상 말했어요. 순이는 나갔을 거야. 그 애는 반드시 살아서 나갔을 거야. 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영숙 언니 취조실에서 끌려간 뒤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버리고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그랬어요. 순이가 살아서 세상에 알릴 거야. 우리 이야기를. 이라고요. 2024년. 현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2살에 끌려간 소녀는 48배 여자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고 손등에는 주름이 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증언하면서 영숙 언니의 이야기,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한동철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탈출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100번이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알릴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 수용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여성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죄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을 위한 작은 목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살려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숙 언니, 언니 덕분에 저 여기 있어요. 언니가 버텨줘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말순 할머니,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가라고 했던 그 손짓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동철,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어머니 딸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을 건너려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철조망을 뚫으려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서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2023년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한동수. 형이 살아있습니다. 형 대신 편지 씁니다. 형은 다리를 잃었지만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순이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남깁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동철,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저처럼